한국을 무시하던 영국 브랜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딸의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해 한국행을 결심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본 것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디지털 혁신부터 교육열까지 모든 게 영국을 앞서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에서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레이첼 화이트라고 합니다. 38살이고요.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좀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패션 브랜드에서 젊은 층 마케팅 전략을 의뢰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한국 아이돌을 활용한 마케팅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죠.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에요. 서구 문화를 모방한 거 아닌가요? 동료들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대부분 서구 것을 따라한 거죠.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20년 넘게 브랜딩 일을 해왔으니까요. 트렌드라는 건 금방 지나가는 법입니다.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집에 와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14살 딸 소피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엄마,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배우는 게 훨씬 유용할 텐데. 소피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데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브랜드 전문가인데 14살 아이한테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자존심이 상했죠. 그럼 엄마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말이야. 소피는 더 흥분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가서 보면 진짜 놀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딸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한국이 별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죠. 회사에서도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조사도 할 겸 다녀오세요.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생각했어요. K-팝 몇 개 보고 김치 몇 번 먹으면 끝날 일이겠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는 정말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삼성이랑 LG 정도. 그것도 일본 기업인 줄 알았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둘러보고 딸한테 받지.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첨단 시설들이 가득했거든요. 와이파이도 빨랐고요.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부터였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 기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카드로 결제하세요. 현금은 거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런던에서는 아직도 현금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심지어 교통카드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강남역에 내렸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타는 것도 스마트폰이에요. 결제도 스마트폰, 심지어 길 찾는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와이파이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실제로 얼마나 빠른 건지 확인해보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의 3배는 빨랐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지하철 안에서도 영상 통화가 끊김없이 되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습니다. 직원과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커피를 샀어요. 영어 메뉴도 완벽하게 있어서 편했고요. 런던에서는 아직도 줄 서서 주문하는데 말이죠. 주문 번호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사무실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나게 다양한 메뉴에서 말이에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심지어 서양 음식까지 다 배달되더라고요. 30분도 안 돼서 배달이 왔어요. 오토바이가 아니라 전기 자전거로 온 거예요. 환경도 생각하면서 빠르게 배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녁에 편의점에 갔는데 또 놀랐어요. 24시간 운영하는 건 당연하고요. 온갖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결제도 셀프로 하고요.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심지어 은행 업무도 편의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서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한국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 정보통신 인프라에 전 국가적으로 집중 투자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거구나. 위기를 완전히 기회로 바꾼 거였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영국에 있는 동료 마크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는데 화질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레이첼, 내가 쓰는 인터넷이 뭐야? 화질이 엄청 좋네. 끊김도 전혀 없고. 마크도 진짜 놀라더라고요.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현금 들고 다니고 카드 긁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지털 혁신에서 한국이 적어도 5년은 앞서 있었던 거죠.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다음 날 현지 가이드 김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구경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학원가가 뭐 볼 게 있겠어요? 그냥 애들 공부하는 곳 아닌가요? 시간 낭비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김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밤 10시에 대치동에 가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학원들이 즐비했거든요. 그것도 수십 개가 말이에요. 건물마다 학원 간판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이 시간에도 공부하는 거야?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학원 앞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봤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런던이었다면 이미 다들 집에서 잠들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차로 데리러 와 있더라고요. 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가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해야죠. 교육만이 우리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는 못 배웠잖아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제 딸 소피는 오후 4시면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거나 친구들과 놀아요. 숙제도 대충 하고요. 주말엔 축구나 하고 말이에요. 학원 같은 건 주 2회 피아노 레슨이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은 주말에도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한국 교육부 자료를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OECD 교육 순위에서 수학, 과학, 읽기 모든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은 거의 1위를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냥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런 결과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내심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시킬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성과 말이에요. 대치동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손자가 공부 잘하는 게 우리 세대 최고의 보람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못 배웠지만 손자는 꼭 좋은 대학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야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부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어요. 가난을 벗어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한국인들의 간절함이었던 거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강한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 간절함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였어요. 교육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는데 김 선생님이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문화산업도 구경해 보실래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돌이나 보러 가는 건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그냥 예쁜 애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 아닌가요? 굳이 봐야 하나요? 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문화산업전시관에 가보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마치 공장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연습실부터 녹음실, 안무실까지 모든 게 전문적이었어요. 담당자 박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연습생들은 평균 5년에서 7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노래, 춤, 연기는 기본이고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모든 걸 배워요. 심지어 예절 교육까지 받습니다. 이건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었죠. 연습실을 구경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10대 아이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몇 년씩 말이에요. 춤 동작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야 성공하는 거구나. 런던에서 보는 뮤지컬 배우들만큼 전문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기획해요.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버전을 모두 준비하죠. 뮤직비디오도 각 나라별로 다르게 만들어요. 저는 브랜딩 전문가로서 정말 감탄했어요. 이건 그냥 음악이 아니라 완전한 문화 상품이구나.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였어요. 런던에서 하는 마케팅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타겟 국가별로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거였어요. 문화 콘텐츠 연구소에서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습니다. 한류 콘텐츠 성공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3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한국어 학습자도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고요.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만난 이 부장님이 말하더라고요. 한류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정부의 문화 정책과 기업의 투자, 그리고 창작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든 계획된 성과죠. 1990년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어요.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시적 유행이라고 무시했던 한류가 실제로는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문화 수출 전략이었던 거예요. 딸 소피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류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고 있을 때 김 선생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코로나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영국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질병관리청을 방문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의 대응 방식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무엇보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검사한다고 담당자 최 과장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3일 만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수천 명씩 검사할 수 있었죠. 결과도 24시간 안에 나왔고요. 영국에서는 검사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동선 추적 시스템이었어요.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접촉자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휴대폰 위치 정보까지 모두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가능한 거야?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히 하면서 말이에요. 마스크 오브제도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였어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사재기도 막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영국의 혼란스러운 초기 대응 말이에요. 록다운을 하자마자 또 풀고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또 안 써도 된다고 하고 정말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했고요. 저희 가족도 그랬어요. 최 과장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전 세계가 우리 방역 모델을 배우러 왔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시찰단이 왔죠. K방역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의 방역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당시 뉴스들을 찾아봤어요. 정말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방역을 극찬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코로나 대응의 모범 사례라는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BBC에서도 한국을 집중 조명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영국의 코로나 대응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시민의식을 완벽하게 결합시켜서 위기를 극복한 거였어요. 이런 나라를 제가 그동안 무시했다니 정말 어이없었어요. 코로나 방역에 감탄하고 있는데 김 선생님이 이번에는 판교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보러 가시죠. 저는 또 시큰둥했어요. 스타트업이면 실리콘밸리가 최고 아닌가요? 한국에 뭐가 있겠어요?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거든요.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세련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스타트업 지원센터에서 만난 박 센터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20개가 넘어요. 배달 서비스, 핀테크, 게임, 이커머스 분야에서 정말 혁신적인 회사들이 나오고 있죠. 유니콘이라는 건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말하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배달 서비스 회사였어요. 30분 안에 뭐든지 배달해드려요라는 모토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거야. 배달 문화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어요. 핀테크 회사도 놀라웠어요. 은행 가지 않고도 모든 금융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송금, 결제, 투자, 대출까지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런던의 핀테크 회사들보다 훨씬 앞서 있네. 게임 회사들도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한국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몰랐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젊은 창업가와의 대화였어요. 28살 김 대표님이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했어요. 한국 시장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진출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작다 보니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였어요. 영국 스타트업들이 아직도 유럽 시장에 안주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박 센터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해요. 규제도 완화하고 투자도 늘리고 있죠. 이제 영국에서도 우리 스타트업들을 벤치마킹하러 와요. 정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스타트업들에 놀라고 있는데 김 선생님이 마지막 코스를 제안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 보시죠. 이번에는 저도 기대가 됐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워낙 인상적이었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 전시관에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실력의 결과였던 거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만난 이 과장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1990년대부터 영화 산업에 체계적으로 투자해 왔어요. 영화학교도 만들고 지원제도도 정비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생충 말고도 수많은 한국 영화들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웹툰 회사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웹툰이 이제는 전 세계 표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로로 스크롤하면서 보는 만화요?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들도 웹툰 원작이 많다는 거예요. 게임 회사에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보셨죠? 전 세계 1억 명이 봤어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었죠. 한국 콘텐츠가 이제는 할리우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때 딸 소피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어요. 소피야, 엄마가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소피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한국 정말 대단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그 순간 정말 미안했어요. 딸의 말을 무시했던 게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난 김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들이 세계로 나갈 거예요.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거죠.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만든 거였어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정말 부끄러웠어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며 왔던 제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봤어요. 디지털 혁신, 교육 시스템, 한류, 코로나 대응, 스타트업 생태계, 문화 콘텐츠까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분야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국민들의 혁신 DNA와 빠른 적응력, 그리고 집단 지성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것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상태에서 말이에요. 런던에 도착해서 회사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레이첼, 한국 다녀와서 완전히 달라졌네. 제가 한국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특히 처음에 한국은 모방 국가라고 했던 제임스가 가장 놀랐어요. 회사 전체 미팅에서 한국 출장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디지털 혁신, 교육열, 문화 수출 전략, 스타트업 지원 정책까지 모든 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임원들도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가장 뿌듯했던 건 딸 소피와의 관계가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집에 와서 소피에게 사과했어요. 소피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옳았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소피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한국어 같이 배워요. 그래서 정말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소피와 함께 말이에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해먹어 보기도 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기분이었어요. 6개월 후 회사에서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1순위로 제안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파트너로 삼아야 할 최고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다시 비상하고 있었고 우리도 함께 날아야 했으니까요. 딸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을 알게 된 레이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